좀 웃긴 생각이지만 UX가 인본주의처럼 느껴졌어요. 시스템이나 산업이 하라는 대로 그냥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 중심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방식이랑 또 그거를 하려면은 그 역할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일을 시작했고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꾸 그런 거를 나한테 주입시켜 줄 만한 모멘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어떤 회사든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 의미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주어진 일만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사람됨을 좀 잃는 것 같거든요.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막 뱉어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되게 특별했어요. 그 일기처럼 나 혼자 쓰고 읽는 게 아니라 누가 되게 열심히 읽어주고 나도 이 사람 글을 되게 열심히 읽게 되고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그 사람과 새로운 종류의 연결을 하게 되는 경험이어서 그 경험에 저도 되게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주인공들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김보영님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EHPP, 윤리, 역사, 공공정책과 미술 융합 전공, 그리고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하시고 구글에서 펀딩하는 바이오텍 유니콘 템퍼스 AI에서 UX 디자이너를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종합암센터인 메모리얼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시는 와중에도 자체적으로 UX 리서치도 진행하시고 한국 첫 번째 글쓰기 모임 앱 은는이가를 운영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보영님이 그동안 여정을 어떻게 보내오셨고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삶을 대하시고 계신지 배우기 위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보영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바로 이제 첫 질문부터 들어가자면 대학교 전공이 좀 워낙 특수한 것 같고 또 복수 전공도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전공이 너무 길죠. 그래서 졸업식 때도 그 읽어주시는 분이 되게 버벅거리셨어요.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맨날 사람들이 보통 전공 물어보잖아요. 그럼 딱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뭐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저도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트 전공으로 시작을 했었고 원래 미술 전공을 오래 했어가지고 근데 보통 미술 전공하면은 뭐 페인팅이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주영님 뭐 미술관 가면은 이게 뭐야 하는 작품 있잖아요. 이것도 미술이야?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진 찍거나 뭐 책 만들거나 뭐 프로그래밍 배워가지고 막 뭐 누르면은 막 그림 그려주고 막 그런 거 만들고 좀 다양하게 컨셉슈얼한 작업들 많이 했었고 근데 그거 하면서도 막 전업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 그냥 미술이라는 학문을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가 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카네기가 좀 워낙 다양한 전공을 이렇게 융합해서 공부하는 거를 되게 서포트하는 학교였어가지고 그거를 엄청 뽕 뽑으면서 학교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 그 정치학이랑 사회학 쪽 공부가 재밌어서 그냥 막 수업 듣다 보니까 윤리, 뭐 역사, 공공정책이라는 전공이 생겼고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수업 듣다 보니까 그 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창 좀 디지털한 작업 많이 할 때 학교에서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뭐 디자인과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 통해서 학교에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수업 듣다 보니까 수업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좀 UX를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 당시에 좀 약간 버블업 할 시기였고 그냥 제 시선이 그래서 그런지 좀 웃긴 생각이지만 UX가 인본주의처럼 느껴졌어요. 시스템이나 산업이 하라는 대로 그냥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 중심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방식이랑 또 그거를 하려면은 그 역할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뭔가 인턴도 해보고 리서치도 해보고 하니까 되게 적성에 잘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해봐도 재밌겠다. 또 마침 좀 운이 좋잖아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랑 뭔가 시장의 수요가 잘 맞아서 취업도 할 수 있었고 해서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랑 윤리, 역사, 공공정책, 그리고 미술 융합 전공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쵸. 접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쪽 아트 작업을 하다 보면은 디지털 쪽 디자인하는 친구도 많이 만나고 디지털 쪽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그런 수업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미술을 계속 대학교 내내 하셨었어요? 했었어요. 아.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디그리에 그 전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전공은 에디셔널 메이저로 따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윤리, 역사, 공공정책, 미술 융합 전공이 원래 있는 그게 없는 정확히는 뭐냐면은 학교에 이제 BX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Bachelors of Art나 Bachelors of Science잖아요. 근데 Bachelors of Art에 그 가운데에 딴 걸 껴가지고 약간 내 디그리를 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Bachelors of Computer Science and Art, 뭐 컴퓨터 사이언스랑 미술 같이 융합 전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나만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파이널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운이 좋은 게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것저것 막 관심사가 다양했던 학생이다 보니까 이거를 전공으로 잘 만들어 주신 건데 이게 스트릭트한 학교에서 딱 이거 하나만 해야 되고 뭔가 하나만 좀 파야 됐던 프로그램이었더라면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제가 헷갈렸던 게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 공공정책 그 전공도 있는 전공이고 근데 그 전공 자체도 원래 약간 인문대에서 다양한 공부를 좀 짜집게 해서 전공을 만들어준 건데 이제 융합에 융합을 더해서 융합 스퀘어드가 된 거죠. 그 EHPP라는 그 Public Policy까지 한 그 공공정책까지가 윤리, 역사, 하나의 공공정책이 전공이에요. 하나고 거기에다 이제 미술을 더하신 거군요. 원래 미술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셨구나. 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계속 약간 나 대체 뭐 하는 사람이 되려고 나 밥벌이 어떻게 하려고 이게 뭐지?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재밌어 하는 거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여름에 막 법 수업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뭐 정책 쪽으로 가볼까? 근데 되게 재밌긴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어서 저 항상 또 잘할 수 있는 일과 재밌어하는 일은 또 별개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 공부하셨던 뭐 윤리, 역사, 공공정책 쪽 공부가 지금 하시는 UX 디자이너 일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에 또 많은 영향이 있었나요? 이런 윤리, 역사, 공공정책 공부한 경험이? 그쵸.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학문이 가르치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제가 하는 일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되게 다양한 일을 하는데 계속 관점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어떤 배리어가 있는지 보게 되고 뭐 어떤 불평등을 자꾸 만들어내는지 보게 되고 뭐 구조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지? 뭔가 그런 폴리시가 있나? 뭐 그런 것도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헬스케어 자체가 정책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좀 관심 갖게 보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 쪽 분야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좀 분야가 그쪽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뭐 교육이나 헬스케어나 이제 공공 뭐 시빅텍 이런 거 부르는데 약간 거버먼트 쪽이었지만 사실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쪽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뭔가 운이 좋게 카네기 선배가 디자인팀에 있던 스타트업에서 저희 커리어 페어에 와가지고 그 회사도 알게 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제 거기로 취업을 했는데 그게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었고 아음을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었어요. 캠퍼스 AI. 캠퍼스 AI 시작을 했었고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재밌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헬스케어가 너무 브로큰 시스템이고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여기는 진짜 고칠 게 너무 많고 당분간 일이 끊기진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했었고 이제 학교가 되게 테키한 학교였어서 학교에서는 막 뭐 VR 얘기하고 자율주행 얘기하다가 갑자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병원은 아직도 팩스머신 쓰거든요.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되게 쇼킹했던 기억이 있고 첫 출근을 하고 첫 회사에서 매니저가 한 일주일 있다가 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책을 한 권 두고 간 거예요. 저 읽으라고 자기가 읽은 책인데 그래서 매니저가 쓰는 막 노트 다 붙어 있고 근데 그 책 제목이 The Death of Cancer예요.
되게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암이란 질병이 결국에는 완치할 수 있는 병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그 큰 그림을 좀 설명해주고 개인 얘기도 많이 해주는 책인데 암의 종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글 제목이.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수업 회사에서 매니저가 그런 책을 두고 갔는데 내가 그걸 읽었어요. 그럼 피가 끓어요, 안 끓어요? 엄청 끓잖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책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매니저였고 그래서 그때 약간 진짜 뽕이 차올라서 진짜 열심히 일했고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되게 빠져들어서 일했었고 근데 당시에 이제 캠퍼스에서 일할 때 어떤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오신 분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당시에 여기 뭐 하는 병원이길래 막 엔지니어랑 막 프로덕트 하는 사람들이 오지? 해서 그냥 좀 유심히 보고 있던 병원이었는데 거기 마침 좀 디자이너 공고가 올라와서 좀 알아보다가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있으면은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속한 건 아니고 밖에서 좀 혁신을 도모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지만 또 헬스케어 쪽에 내가 계속 하고 싶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왕 할 거면은 좀 밖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안에 들어가서 싸워보자 해가지고 좀 리스크를 택했죠. 그래서 병원에 안에 있는 팀에 들어와서 지금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연찮게 헬스케어라는 분야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되게 관심 있었던 공공정책과 또 많이 접근이 돼 있는 가슴이 뛸 수 있는 그런 분야였고 조금 더 직접 인스티튜션에 들어가 보자,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에서 암센터에 가시게 된 거군요. 그 암센터를 가시면서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엄청 달라요. 엄청 다른 게 전에 있던 회사는 진짜 그냥 스타트업 그 자체였고 그러니까 진짜 just ship it? 그냥 빨리 릴리즈 해라 라는 마인드셋으로 되게 우당탕탕 하던 회사였고 제가 한창 좀 고성장을 겪는 시기에 같이 있었거든요. 2년 동안 있었는데 입사할 때 한 7, 800명 된 회사가 제가 퇴사할 때 한 1,800명? 하이어도 엄청 많이 했고 되게 변화도 엄청 많은 시기였고 막 팀도 엄청 많이 생기고 막 그런 시기였어서 스타트업적인 경험을 한 것 같고 당시에 근데 병원에 오면은 병원은 되게 오래된 조직이잖아요. 저희 병원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은 제일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되게 다르고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엄청 다르고 정치하는 방법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스타트업하고.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직언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엄청 블런트하게 그러니까 직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 막 C레벨 회의할 때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막 욕설이 난무하고 그냥 막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명료하게 얘기해요. 막 위시워시하게 말하지 않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막 어떻게 할 그럴 시간이 없어. 근데 병원에 가면은 병원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고 그 모든 이해관계의 역사가 되게 깊고 갑자기 변화를 가져왔을 때 그 변화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왔는데 저 혼자 너무 화가 많은 거예요. 저 혼자 너무 화가 많고 저 혼자 막 파이터고 사람도 다 너무 안일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대충 일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 언어가 좀 다르다?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훨씬 오래된 조직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일을 하는지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스타트업에 있을 때는 너무 막 빨리빨리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게 바쁜 조직이니까 저는 좀 중간중간에 내 일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뭐 되게 비판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싶고 회고할 그런 기회가 필요했는데 그럴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시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래서 혼자 막 논문 찾아보고 뭐 연구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어도 그런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병원 오고 나서는 병원의 동기도 그런 게 있고 뭔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병원한테 되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권장해주는 환경이고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분도 되게 많고 제가 알지도 못했던 막 분야를 평생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대학원처럼 저는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인데 돈을 주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곳에서 기술 쪽 일을 한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좀 답답할 때가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대로 또 좋은 점들도 확실히 있네요. 약간 회사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좀 더
원론적인 접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리서치 쪽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준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좀 있다면 좋은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주변에는 이제 수많은 개발자들이 있는데 UX 디자이너들도 있고 보통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텍 대기업, 소위 얘기하는 팽,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구글, 넷플릭스 뭐 등등 이런 회사들로 많이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주변에 생각보다 다양한 섹터로 펴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해요, 평소에. 그래서 보영이 얘기 들으면서 아,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길로 들어가면 똑같은 직업인데 하루하루가 너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영님 링크드인 프로파일에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을 통해서 헬스케어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인간 중심 디자인으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들을 보통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몇 개 예를 드리자면은 일단 처음 입사하고 그 맡았던 프로젝트가 그 환자분들이 쓰는 페이션 포털, 그 진료 포털 같은 거를 개선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병원이 이런 진료 포털을 써요. 그래서 그걸로 의사랑 환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새로 검사 결과 나오면은 그거를 포털로 이제 바로 받아볼 수도 있고 결과를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좀 플랫폼이 됐는데 회사에서 이제 막 이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개선하고 막 새 피처 넣고 막 하는데 막상 제가 그 팀에서 사용자들 피드백 받는 거를 좀 수렴해 보면은 너무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래서 막상 환자들은 얘기해 보면은 나 뭐 비밀번호 까먹어서 나 이거 안 쓴 지 오래됐다. 아니면 뭐 나 이거 원래 딸이 도와주는데 딸이 지금 같이 안 살아서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런 피드백도 되게 많고 사실 환자들이 막상 다양한 이런 툴을 줘도 이 툴을 활용하는 데 되게 배려가 많고 그 배려가 언제 어디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좀 까먹고 살다가 현장에서 좀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되면서 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 보통 포커스가 또 새로운 피처, 복잡한 뭐 새로운 툴을 이렇게 얹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데 사실 필드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접근도 못 해놓고 앱을 안 쓰는 분들이 계시니까 로그인도 못 하시는데 무슨 또 새로운 피처를 얹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제 이 패션 포털을 원래 영어로만 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뉴욕에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뉴욕 주 내에서. 그래서 그런 영어를 못 하시는 이민자분들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제 부서랑 콜라보를 해서 지금 UI가 영어로밖에 제공이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언어로 제공하는 그 플로우랑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은 또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해서 이제 필드 리서치를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실제로 뭐 롱아일랜드랑 막 할렘 같은 데 가서 환자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제 유저 테스팅을 하고. 그래서 그때 막상 보면은 그 로그인 화면 있잖아요. 로그인 화면에 필드가 되게 딱 두 개 있잖아요. 항상 보는 거. 이제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는 필드인데 저희 유저 아이디 넣는 필드 타이틀이 유저네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읽고 자기 본명을 넣는 필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사소한 거,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배리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좀 깊게 해봤었고, 논문도 많이 읽어봤었고 해서 이제 그 연구를 토대로 이제 간단하게 소논문을 써서 최근에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죠. 저는 사실 그것도 너무 아쉬웠던 게 로그인 페이지 쓸 때 각자 페이지마다 요구하는 패스워드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페셜 캐릭터 들어가야 되고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가 나와야 되고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기본 패스워드가 있고 그런 리스트릭션에 맞게 사이트마다 조금씩 변형시키는 게 있는데 이 사이트는 어떤 건지가 까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맨날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병원 앱처럼 가끔 로그인하는 거면 특히 더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에 또 뭐 잊었다고 패스워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되게 많은데 진짜 말씀한 대로 유저네임이라고 딱 해버리면 내 이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도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런 거 쓰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아니면 뭐 틀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찾으려면 이메일을 보통 사용하잖아요. 핸드폰 번호나. 그러니까 보통 이런 포털에 가입을 하거나 이런 어카운트를 가지려고 하면은 당연히 환자가 이메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미자 담당하는 부서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메일을 안 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뭐 개인 컴퓨터가 없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뭐 가족이랑 같이 쉐어를 하거나 아니 평소에 뭐 이메일을 쓸 일이 없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생각도 이미 안 뭐 해봤어요. 생각도 안 해봤죠.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했고 내가 뭐 일을 하지 않고 내 업무에서 뭐 이메일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이메일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만 가끔 쓸 뿐이지. 그러니까 등등등 생각도 못한 이런 배리어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막상 만드는 사람들은 놓칠 때가 많다. 저 왜냐면 너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사실 그런 건 진짜 필드랑 조금 떨어져 있으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 논문 발표하신 것 중에 뭐 abstract에 나와 있는 결론이나 아니면 깨달음 같은 게 어떤 거였을까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fail safe? 그러니까 다양한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태스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이메일 쓰는 사람은 이메일 쓸 수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거나 플랫폼을 안 쓰고 싶은 사람이면은 전화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원 사이즈 피트 올 어프로치로 병원이 가다 보면은 소외되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제 언어 장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보통 로컬라이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서 나라별로 이제 언어를 다르게 하는 그런 건 많이 해도 내 사용자가 모국어로 지금 이거를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심지어 되게 큰 회사들도 그런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때 이 페이지의 컨텍스트가 없이 그냥 텍스트만 땡겨가지고 그것만 무슨 API 돌려서 해석하고 그걸 그냥 갖다 넣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말씀대로 유저네임, 유저 아이디만 해도 이게 엄청 헷갈리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문제인데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펑셔널리티랑은 상관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액세서빌리티, 그러니까 이 기술의 접근성이 없으면 아예 안 쓰이는 케이스들이 많게 되니까 만들면 뭐예요? 써야지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더 확실히 집중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좀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같은 인스타그램 같은 앱은 유저가 쓰기 싫으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건데 병원은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혁신들이 좀 더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병원에서 되게 좀 대두되는 주제 중 하나가 Patient Provider Language Concordance. 그래서 이제 의사랑 환자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지거든요. 왜냐하면 환자가 증상을 얘기해야 하고 환자가 결국 의사가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라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이 진료의 경험이 되게 다르다라는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통역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제한적이죠. 많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런 걸 주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민자나 이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분들이 진료를 받을 때 그런 언어 장벽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근데 그쪽에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만큼 온라인 쪽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충분히 똑같은 배리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디지털 쪽으로 일을 하면서 저희 병원 내에서 좀 많이 알리려고 하고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려면 되게 신경 쓸 것도 많고 프라이어티가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팀 사이에서 또 얼라이먼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만들라고 하는 사람이랑 또 만드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너무 보람차실 것 같은데 계속 헬스케어 쪽으로 직장을 갖고 가실 것 같아요. 당분간은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해결하는 문제가 되게 재미있고 사실 보람이라는 거는 뭐 어느 직장에서나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니어도 좀 피부로 와닿아야지 좀 만족을 하는 그 트레시홀드가 있어서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뭐 의료 접근성, 뭐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 사회 전반에서 좀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근데 이건 진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진 않고 그냥 진짜 기질인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이런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가 일을 할 때 그냥을 못 하니까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원래 못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안 들었대요. 성격이.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야지 할 수 있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의미를 찾고 내가 뜻을 찾아야지만 할 수 있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헬스케어 쪽에서 일을 해도 항상 보람만 느끼진 못해요. 여기도 영리 조직이고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선택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뭐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 100%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100% 윤리적인가? 라고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에 스타트업에 있었을 때도 그런 의구심은 항상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미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큰 집단들은 다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에 꺾고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길 하나를 생각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까 제가 잠깐 건드리긴 했는데 요즘 보면 좀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공식화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뭐 이거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얼마를 벌면 어떤 차를 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성공이라는 거에도 좀 공식이 있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들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보내려고 하는 길이 좀 획일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 공부 많이 시키고 좋은 대학을 가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이런 것처럼 그때 돈이 되는 전공을 하고 그게 뭐 지금 사회에서는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공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뭐 의사가 되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는 보영님이 좀 다른 결의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으신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를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안전한 선택을 미리 짜놓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원래 안 그러고 있었지만 선택이 딱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 딜브레이커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테크 쪽에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 많고 근데 아무래도 그 똑똑함과 그 잘남에 대우를 잘해주는 곳에 가다 보면 그쪽에서 인베스트하는 분야들이 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확실히 좀 과포화되어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잘나고 뭔가 뽐내고 성공한 뭐 몇억 번 뭐 그런 프레이즈도 좀 시간이 지나면 물리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요즘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다 지나갈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삶을 살고 싶고 내가 뭔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그게 뭘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돈과 지위를 자랑하는 게 없어질까요? 과연? 그리고 그걸 동경하는 게? 저는 항상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서 문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항상 누구든 지위나 이런 거를 뽐내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초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물론 없어지길 바라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기찻길을 따라가서 좋은 곳에 취업해서 좋은 대우들을 받으면서 많은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 직업들은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바쁘고 정신이 없고 계속 변하고 할 게 많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한숨을 쉬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왜냐면 계속 내 앞에 그릇에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거 하다 보면 주변에 가족들만 챙겨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만 보내도 그것도 힘든데 이게 돌이켜보는 시간이 없게 되는 것 같아서 취업을 하기 전에 저는 진짜 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하게 멈출 수 있는 구간인데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남자들만 갖고 있는 고유의 어드밴티지인데 군대 가서 생각하면 정말 좋아요.
저는 엄청 많이 생각했고 원래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많이 안 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답도 많이 없었고 그거를 군대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확립을 했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인터넷이 안 통했던 순간들이 많았으니까 책들 막 프린트 해가지고 근무할 때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놓고 몰래 꺼내보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항상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이에 따른 기대치가 있잖아요. 뭐 20살엔 대학을 가야 하고 뭐 언제는 결혼해야 되고 언제는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사회의 기준이 유일하게 멈추는 순간이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2년 군대. 거기서는 아무도 뭘 할 거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의 폐관수련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복학을 했을 때 동학년 사람들과는 머리가 많이 다를 텐데 이건 엄청난 큰 어드밴티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군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 여자분들도 휴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 타임 프레임을 좀 멈출 수 있으면 사실 안 멈춰도 되거든요. 그냥 생각해도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인식을 완벽하게 떨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나 뭐 찾아볼래 라고 하고 그냥 내내 노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은 고민들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인가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개인이 커리어를 정할 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돈이 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돈이 되는 섹터 쪽으로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본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소외받는 섹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쪽 분야에 많은데 돈이 많이 드는 분야에 많은데 다른 섹터들에도 좀 눈을 넓혀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병원으로 영입할까? 근데 맞아요.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현대 사회가 쫓는 우상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지금의 종교인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게 요즘 없으니까 그래서 쉬운 지표로 경제력을 쫓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옛날보다 지금은 다 즉각적으로 그런 삶의 모양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더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반대로는 전 또 다양한 사람의 삶이 접근하기 쉬워졌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되게 자극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화려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반대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재밌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네라는 거를 접하기도 되게 마찬가지로 쉬워졌고 그래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미 사람이 최적화되고 옵티마이즈 되고 이렇게 기계처럼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이상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참 지금 많이 하는 시기고 특히 테크 분야에서 그럼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되게 사람마다 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고 다 다르다는 거고 우린 다 똑같은 부품이 아니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가치가 똑같이 돌아오지 않을까? 제가 바라는 방향은 그런 쪽이죠. 네, 이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러티브 설정이라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언론의 자유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뉴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어떤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지를 뉴스 미디어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가 대체를 하고 거기에 많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인생들을 담아볼 수 있다라는 거가 참 좋은 것 같고 저도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각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생각하기가 오히려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기준과 일반적인 사회의 성공이라는 인식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사회에 있는 걸 이렇게 쉽게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아이를 교육할 때 부모님들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 성공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아기한테. 근데 정말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려면 각자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하는 문화가 조금 더 많이 잡히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제 생각이 편협했는지를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계열의 직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전 UX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하루의 삶과 보영님의 삶은 너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제 만의 프레임의 생각에서 항상 모든 거를 다 얘기해왔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흥분이 돼요. 아, 이런 길이 있구나. 이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와닿는 길일 텐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네, 이제 뭐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근데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삶을 좀 조명해주고 가치를 찾아주고 그런 노력이 되게 기특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네, 그 본인이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영향이 나 자신에게 와닿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 막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데이투데이 조직에서 일을 하면은 풍경은 비슷하거든요. 뭐 스탠드업하고 나 개발자랑 너 이거 틀렸어 너 고쳐 얘기하고 가끔 사용자 만나서 그냥 이런 거 듣고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일을 시작했고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리되는 경험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자꾸 병원에서 제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람을 찾기 쉽기 때문이고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재택을 하거나 오피스에서 일하는데 병원에 나갈 수 있거든요. 원하면. 나가서 뭐 환자분들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뉴욕에 살다 보니까 가끔씩 환자를 만나요. 그냥 길거리에서. 뭐 제가 회사 뭐 입구했거나 학교에 갔을 때도 뭐 제 네임태그 보고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일을 여기서 왜 하고 있는지 자꾸 그런 거를 나한테 주입시켜줄 만한 모멘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어떤 회사든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 의미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주어진 일만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사람됨을 좀 잃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사람들을 밀린다는 게 일 처리하는 기계처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주입시켜 줄 수 있는 모멘트가 저한테는 뭐 가끔씩 밖에 나가는 거일 수도 있고 다른 데 나가서 나를 소개하는 일일 수도 있고 직접 사용자를 만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다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사람들과의 연결이 핵심이네요. 그쵸.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하는 기계라고 일하는 기계 같은데요.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회사에서 저도 이런 퀘션을 종종 하긴 하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는 일 처리만 하면 일하는 기계랑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결국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런 질문들 처리라는 것보다 의문, 질문, 호기심 이런 게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냥 드는 생각이 지금 보영님은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좀 와닿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좀 그래도 와닿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순간일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와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렇지만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갖고 내 주변에만 있는 내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다른 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라는 의문도 참 가져보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진짜 몰랐어요. 이런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면 이렇게 리서치도 하면서 나한테 와닿는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밥도 벌어 먹으면서 전혀 삶에 지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꼭 막 스타트업이나 나만의 막 그런 걸 시작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요즘 직장인들의 자아실현에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직업을 바꾼다기보단 그냥 이 직업의 쓰일 수 있는 다른 섹터들을 고민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에 좋은 스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살짝 이제 변화를 좀 줘서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이드 프로젝트 그 은는이가라는 앱을 만들고 뭐 운영도 하시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어떤 앱인가요? 은는이가라는 앱. 은는이가는 글쓰기 모임 앱인데요.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글을 항상 숙제로만 썼어가지고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읽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군대 가서 제가 원하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좋아하는지 몰랐고 글도 제가 이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조금씩 써가면서 너무 재밌구나. 사람은 대화와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정확한 단어를 선택을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표현하는 거를 썼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사실 막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저도 필요한 만큼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재밌는지. 저 이제 글쓰기 모임 하게 되면 같이 해요. 이런 식으로 친구가 엄청 캐주얼하게 이제 글쓰기 모임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그냥 정말 아무런 책이 없고 주제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뭐 매주 목요일마다 오픈 카톡방에다가 5명이서 글을 올리자라고 했어요.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딱 비슷한 느낌으로. 원래 너무 학교 다니면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글을 쓸 에너지가 없잖아요. 막 에세이 써야 되니까 숙제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막 뱉어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되게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일기처럼 나 혼자 쓰고 읽는 게 아니라 누가 되게 열심히 읽어주고 나도 이 사람 글을 되게 열심히 읽게 되고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되게 이 사람과 새로운 종류의 연결을 하게 되는 경험이어서 그 경험에 저도 되게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저 지금도 그때 쓴 글 읽어보면 되게 잘 썼어요. 제가 진심을 막 뚝뚝 담아 썼거든요. 진짜 열심히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카톡방을 쓰니까 불편하잖아요. 카톡방이. 그래서 직업병 걸려가지고 친구랑 그러면 카톡 말고 우리끼리 어플을 만들어서 여기서 써보자라고 한 게 일이 커져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끼리만 좀 과몰입한 거였으면 하다가 흐지부지 됐을 수도 있는데 별다른 홍보 안 하고도 계속 사용자들이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글쓰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 이거 뭐가 있다라는 게 저도 아하 모멘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뭔 특별함이 있나요? 글쓰기가 갖고 있는? 근데 아까 살짝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미지랑 영상 시대잖아요. 근데 이미지랑 영상이 잘하는 거는 뽐내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고 뭔가 캐치한지를 되게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매체인데 이제 영상과 이미지를 쓰는 요즘 SNS가 그런 자극을 주는 거에만 좀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되게 높은 상태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글쓰기 모임을 하고 저희 어플에서 이제 발생하는 다양한 연대를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글쓰기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글을 쓸 때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요. 그래서 별의별 말을 다 하게 되고 계속 누군가랑 같이 모여서 글을 썼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연결이 있어요. 막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라 뭐 말로만 하는 뭐 연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연결된 느낌이 들고 그게 되게 사람다운 느낌이 확 들고 함께 같이 글을 오랜 기간 동안 써왔을 때요. 그쵸. 그래서 글을 쓰는 거에서 느끼는 그런 특별한 연결에 꽂혀가지고 여기까지 좀 올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글을 쓰면서 느끼는 연결이 정말 더 스페셜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글쓰기 모임이라는 게 좀 생소해가지고 생각을 아예 안 해봤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되게 와닿았던 게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되게 흔치 않은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과 나의 생각과 정리된 의견을 의식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읽어준다라는 그 컨셉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것도 느껴졌고 삶을 살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글쓰기 모임 빼고는 없겠다. 그게 정말 특별한 연결의 느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확실히. 그리고 또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영상 매체라든지 사진 매체라든지 저희가 사실 포스트하는 시간보다 받아들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인풋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요즘 세대의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의식적으로 어떤 아웃풋을 주는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제 삶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삶에 좀 새로운 부분들을 열어줄 수 있겠다? 맞아요. 근데 또 많이 했던 생각 중 하나가 내가 이걸 써서 시간 낭비했다라는 죄책감 느끼는 서비스 말고 내가 진짜 뭔가에 몰입해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생각을 붙잡아놔서 보람차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좀 객기도 있었어요. 요즘은 다 그게 아니니까.
요즘은 다 내 어텐션을 어떻게 붙잡고 그게 또 데이터가 돼서 그걸 어떻게 팔고 막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썼을 때 기분 좋은 서비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는 서비스. 핵심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뭐 스레드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다 글을 나누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이제 은근이과의 다른 점은 이제 그 안에 모임이 있고 그 안에 진실되게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비방과 막 자극적인 것들을 뭐 실어 나르는 그런 게 없는 참 유니콘 같은 존재네요. 그 사용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누적 가입자 수는 9,000명이 좀 넘었는데 맨날 쓰는 사용자는 훨씬 적어요. 아까 그 들어주는 사람이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혹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일기 썼었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랬던 거 기억나요? 네.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 땐 썼어요. 근데 저는 그때 경험 중 하나가 이제 막 밀린 일기를 쓰면은 일기 제출하고 돌려받을 때 되게 설렜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 밑에다가 짧은 코멘트를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되게 별거 아니어도. 근데 그냥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막 아무리 대충 막 써도 아니면은 좀 열심히 쓴 글이 한두 개 있다고 하면 누가 그거를 읽어주고 약간 교환일기처럼 읽어줬다는 표시를 해준다는 게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조회수랑 뭐 라이크 이런 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댓글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전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왜냐면 생각을 하고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남길 정도로까지의 공감이 있었구나? 컨텐츠라는 말이 요즘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 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를 누가 같이 공유하고 감상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저는 사람한테 되게 원초적인 니즈인 것 같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그거를 내가 만드는 무언가를 되게 쓰잘데기 없는 데이터로 비약해버린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요즘 SNS에서. 그냥 컨텐츠라고 포장하는 그 말이 그냥 내 삶은 하나의 컨텐츠고 이 이미지도 하나의 컨텐츠고 그게 소비가 많이 되면 좋은 거고 옛날에는 우리가 뭐 시를 소비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림을 감상하러 간다는 말을 썼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그런 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사실 되게 옛날에 존중했던 가치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축하하고 그렇게 그냥 지냈던 것 같은데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옛날에서 쓰이는 글들은. 이제 은는이가라는 앱을 저도 한번 이제 들어가 봤어가지고 또 제 전에 룸메이트 형이 또 사용을 좀 잠깐 했어가지고 너무 재밌다고 그냥 글만 나누는 게 아니라 보니까 되게 좀 재밌는 장치들도 많던데 어떤 장치들이 있고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툴들 몇 개 보셨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5분 타이머 해가지고 5분 동안 막 생각 안 하고 막 쓰게 되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잉크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쓰는 게 도형으로 나와요. 내가 뭘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맞춤법이고 뭐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써야 돼요. 도형으로 나온다는 게 어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가나다라를 쓰면은 가나다라라고 이제 화면에 안 나오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이 비밀번호처럼 그쵸, 비밀번호처럼. 막혀 있으니까 내가 뭘 썼는지 확인 못하고 수정 못하고 또 그것만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걸 다 만든 이유가 목표가 뭐였냐면은 저희 미션이 쓰지 못한 글들이 세상에 나오도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writer's block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글을 쓰지 못하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글을 못 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글을 안 써요. 평가받을 것 같으니까 그쵸.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을 못 써요. 근데 일단은 뭐라도 쓰고 글과 좀 친해질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놓으려고 하고 글을 계속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언어가 생기고 늘거든요. 그래서 글을 못 쓴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사실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고 이런 거 하시는 것처럼 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나는 글을 못 쓰니까 나는 뭐 그런 언어가 없으니까
못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면은 정말 재밌는 글 많거든요. 저는 이거 하면서 제 희열을 느낄 때가 막 친한 친구인데 막 몇십 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글 잘 써? 막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고 익명 모임을 만약에 하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아, 이 사람을 겉으로 말할 때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친해질 때 몰랐던 면들을 되게 글이라는 매체로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보면은 10대 학생들도 많이 쓰고 막 40대 막 애 있는 어머니들도 막 쓰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쓰세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다들 되게 자기만의 이야기를 안전한 곳에서 평가받지 않는 곳에서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욕구고 그럴 스케치북 같은 공간이 필요했구나라고 생각해요. 미션이 너무 좋아서 이거 좀 베끼고 싶은데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일과 또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와닿네요. 너무 와닿고 혹시 막 이거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이나 아니면 뭐 사용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뭐 이벤트나 이런 건 없었나요? 초반에 있었어요. 베타 테스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베타 테스팅 끝나고 그냥 조촐하게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줌으로 베타 테스팅 결과한 것만 알려드리고 저희가 글 모아가지고 뭐 PDF로 만들어드리고 조촐하게 그랬던 기억이 약간 있어요. 매거진처럼. 그쵸, 그냥 약간 하나의 아티팩트? 하나의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져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프라인 이벤트라든지 뭐 파티도 될 수도 있고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로서 연결된 거와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또 너무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아까 어떤 연결이 의미가 있나라는 고민을 하시던 것 같은데 보영님 생각하셨을 때 어떤 연결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연결은 되게 의미 있지 않아요? 되게 진중하게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되게 존중하고 정말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댓글 같은 데서 내가 뭐 라이크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걸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뭐 인터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그냥 삶을 살면서 인터랙션을 해왔을 때 제 감정과 가장 와닿았던 만남들은 꼭 무언가를 배웠다든지 무언가를 깨달았다든지 이런 자리들보다 그냥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 그때는 인식을 못하지만 돌이켜봤을 때 그랬던 느낌들이 들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연결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만남들과 그런 연결들이 저한테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할 때 항상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느린 교류가 줄 수 있는 게 확실히 있어요. 요즘은 다 너무 빠르잖아요. 근데 되게 집중하고 몰입해서 되게 천천히 다가가는 교류는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같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글에 담겨져 있지 않은 공백들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고 좀 더 뭐 천천히 진행되는 연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요즘 등 떠밀어 주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누가 소개시켜줬으니까 여기 나온 거지. 제가 막 혼자 나왔겠어요? 안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가 좀 등 떠밀어 줬는데 아, 글쓰기 뭐 해볼래? 아니 뭐 우리 마감일 정했어. 이따까지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자꾸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꾸 등 떠밀어 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좋은 글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등 떠밀어 줘야죠. 안 그래요? 그런 것들 생각을 계속 하시고 글쓰기 문화에 대한 변화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군요. 좋네요. 이건 사실 뭐 은는이가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에서 보영님이 배운 게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건데 프로젝트를 사실 완전 처음 시작부터 실제 론칭하고 결과물로 나올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좀 배우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행착오 되게 많이 겪죠. 되게 애로사항도 많았고
주변에서 되게 어플 만들고 싶다고 막 조언 구하시면 어플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최대한 어플 말고 다른 방식 찾아봐라. 꼭 어플이어야만 되냐. 왜냐면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노동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되게 신경 쓸 게 많고 그러니까 정말 실제 사용자들이 생기는 거는 또 새로운 책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땐 조금 멋모르고 시작했었는데 일을 벌려놓고 보니 굉장히 큰 일이었다라는 거를 지금도 체감하고 있고 그 많은 일들을 한 걸 후회하세요? 후회하지 않죠. 그러면 이 많은 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깨닫고 돌아간다면 다시 시작할 것 같으세요?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린한 팀이긴 했는데 정말 작게 빨리 내보고 실험해보고 고치고 업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너무 린했나? 왜 어떤 상황들이 그런 고민들을 뭐 베타 테스팅 같은 거 할 때 다양한 론치 방식이 있잖아요. 뭐 소프트 론치로 작은 사람들만 실험적으로 풀을 가져와서 돌려보고 준비했다 싶으면은 아예 론칭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마케팅 타이밍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베타 테스팅 할 때도 좀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실험을 충분히 해보고 뭐 그렇게 해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과 고민을 좀 더 해보고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전략을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아니면 뭐 개발에 들이는 집중과 수고를 다른 데다가 넣었을 수도 있겠다. 뭐 등등등 많죠. 그럼 대표적으로 다시 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걸 보실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다르게 하는 거는 조금 살살 할 걸 그랬다? 왜냐면 너무 열심히 했어요, 초반에. 조금 의욕이 과해서 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떻게 번아웃이 왔어요? 왜냐면 본업도 하고 막 이것도 하는데 체력적으로도 좀 번아웃이 왔던 것도 있었고 본업도 지금 과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은는이가 또 과몰입하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는이가 생각을 안 하는 때가 없었어요. 만난 사람한테 다 그 얘기하고 주변 사람이 피곤하죠. 너무 찔려요? 너무 찔리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면은 그 페이즈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밸런스를 찾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나한테 좀 맞는 밸런스? 그때는 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재밌어서 정말 의욕이 많아서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이 모터가 좀 꺼질 때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너무 하기 싫어 약간 이랬던 거예요? 아니, 하기 싫었던 적은 없었는데 약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혼자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그쵸 그런 거죠. 사서 고생도 그렇고 약간 더 깊게 가요. 막 이렇게 살면 끝인가?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돈 벌고 이러다 보면은 끝인가? 라는 생각이 되게 20대 중반에 크게 왔어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당시에는 이제 그게 좀 체력적인 피로도랑 현타가 크게 와가지고 왜냐면 학교 다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목표가 있는데 이제 그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목표를 내가 설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에 답이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그럼 평생 착취하면서 나는 사는 건가? 근데 목표가 계셨었잖아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고 있는 이가를 하는 거에서도 미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하루 살 때 의미가 점점 희미해졌던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일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되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주는 의미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게 되게 배신적으로 느껴졌어요. 지금은 저도 일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일이 되게 좋아하지만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이 일이 나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건지 효능감을 느끼고 싶은 건지 사회인으로서 내가 뭔가 기여하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그냥 뭘 하고 있다는 이 바쁨에 취해 있는 건지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좀 도취되어 있는 건지 뭐 이러다가 뭐 코퍼레이트 라를 올라가면 그게 끝인가? 등등등. 일 자체가 나에게 주는 기쁨과 보람을 조금 더 원초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막 일을 함으로써 뭐 내 이름 하나 뭐 어디 남겨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이게 뭐 내 자식처럼 돼가지고 레거시처럼 남겨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결국 이거 하는 이유가 다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은은이가를 구실로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까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천운이다. 나 이거 진짜 여기 인복 다 썼다 생각 들 때도 많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결국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싶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랑 뜻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맞는 일을 해보자는 그런 노력?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돌아보면. 제가 들으면서 느낀 바는 일의 결과에서 오는 만족감보다 과정을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게 번아웃을 극복하게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사회에서 뭐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변화를 하고 이런 거는 과정보다는 결과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는 많은 부분들이 내가 컨트롤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람 때문에 한다,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같은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면서 연결을 하고, 그런 건 사실 과정에 관한 집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만족을, 포커스를 좀 결과에서 과정으로 좀 더 옮겼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과정에서도 옛날에는 그 과정에 임하는 내가 중요했다면 주변을 보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혼자 일하면 재미없잖아요. 주변을 본 건가요? 아니면 주변과 함께하는 나를 본 건가요? 옛날에는 주변과 함께한 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항상 저였던 것 같고, 일을 하는 나를 생각했던 거라면, 요즘에는 결국 같이 좋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포기하게 될 때도 많고, 양보할 때도 많아졌고, 옛날보다. 그리고 남이 잘 됐을 때도 되게 기뻐요. 그거에서 되게 느끼는 보람도 많이 찾게 됐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또는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 그걸 찾아갔을 때, 이걸 같이 해서 기쁘다라는 것도 좋고, 이거를 구실로 정말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점점 나이 먹을수록 쉽지 않잖아요. 기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헬스케어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비슷하게 미션 드리븐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 귀해요. 뭔가 그런 열정인 사람들이랑 같이 생각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은근이가도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돈 벌 거였으면 이거 안 한다. 돈 벌 거였으면 딴 거 하지. 무슨 글쓰기 모임 앱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꽂혀있는 공동의 포인트들이 있고,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수다만 떨어도 너무 재미있고, 이걸로 구실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하고도 뭔가 연결점이 생길 때도 이게 되게 귀한 만남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리프레이징을 해볼게요. 나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집중을 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즐기려고 하는 데 집중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번아웃이라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휴식과 더 많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보다 초점을 내가 만드는 결과보다 그 함께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는 게 아닐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과정 자체에 즐기려고 하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잘 해준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많은 창작물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서 창작물들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글을 쓰는 행동이 줄 수 있는 가치 같은 게 있을까요? 완전 있죠. 제가 자꾸 사람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사람이 그런 뭔가를 많이 질문하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컨텐츠로서의 글 말고 내가 정말 철철철철 묻어나는 글을 읽으면 그거만큼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글을 진짜 진솔하게 쓰면은 거짓말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글을 씀으로써 나를 이렇게 발현하는 방식과 내가 유심히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제일 사람답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글쓰기랑 책을 읽는 행위가 뭐 똑똑한 척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사람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기계가 이제 많은 일들을 대체를 하게 되고 생산성과 이런 것들에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다움을 꾸준히 찾아주는 그런 행동이 글쓰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 AI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많이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뭐 고전 문학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학과는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결국 창작물의 의미를 우리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아티스트와 함께 생각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완전 동의해요. 제가 인공지능에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은 창작자의 의도를 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찾아보잖아요. 막 사람들이 재능을 되게 프레이즈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고유한 뭔가를 예로 들어서. 근데 인공지능은 창작자의 의도가 없잖아요. 인공지능은 흥미롭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결국 사람이 그러니까 왜 이걸 만들었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뭐 고전 문학을 아무리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써도 이게 이 인공지능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 사람의 가족사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이 사람의 문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결국 사람은 관계하는 동물이고 그 사람을 궁금해하는 니즈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서 위협보다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뭐 필름만 하다가 디지털 넘어갈 때 막 아 말세네. TV가 생기면 말세고 뭐 라디오가 생기면 말세고. 근데 그냥 변화였던 거지. 인공지능이 뭔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원래의 그 노동이 저평가될 텐데 하지만 정말로 저평가될 만한 노동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이 있고 좀 혁명 같은 게 있을 때 미디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일례로 얘기하자면 그 MP3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음악 시장이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MP3 혁명이 일어나면서 과연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결국에 음악의 본영은 공연하는 것 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MP3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공연 시장이 훨씬 더 활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AI가 창작물에 쇼크를 준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창작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작자와 이 창작물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해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AI라는 창작물이 만든 것과 이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 다른 점을 찾게 되다 보면 좀 더 이 사람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던져야만 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더 던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저는 항상 현대미술을 볼 때 연결이 잘 안 됐었던 적이 많거든요.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적도 있고 제목이 없는 미술품들이 너무 많은 것도 있고 그럼 이제 의도라는 거가 파악이 쉽지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배려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AI가 만든 창작물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창작물과 작가에 대한 간격과 거리를 대중들이 느꼈을 때 좁힐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왜 어려워요? 왜 어렵게 생각해요? 그런 미술관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미술품들 보면은 저는 항상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의미를 찾으려 하는데 뭐 제목도 없으니까 뭐 의도도 잘 모르겠고 가끔은 어떤 뭐 작업 방식들을 보면 그냥 막 물감을 막 뿌리고 그런 것들 보면은 이거 AI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결국에 생각 없이 일정 패턴 없이 랜덤하게 뿌리는 거면 AI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텐데 그럼 그 작품과 다른 거는 결국 뭐지? 작가가 다른 건데 그럼 작가의 삶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나?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작가에 대한 정보도 뭐 전시회마다 다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시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접근성 있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전시회들을 갔을 때. 그래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와 그쪽에 식견이 넓은 사람들은 미술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또 이런 게 가까워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확실히 미술관과 미술사회가 좀 발전해온 방식이 조금 위계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라죠? 권위적이다? 약간 이 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즐길 수 있는 문화이고
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되게 지루하고 난해하고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좀 무력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요즘 전시 해설 같은 것도 원래 되게 막 뭐라는지 모르겠는 말로 써 있는 데 많잖아요. 근데 서울 시립미술관인가 이제 쉬운 해설을 옆에 같이 놨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봐도 읽을 수 있는 애들이 봐도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봐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런 노력이 저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또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좀 결벽증이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가 시 읽고 이해하지 못해서 이거를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되게 모호한 존재고 우리가 만드는 거에 다 이유가 있어야 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모호함이 괜찮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다 명료해졌고 촘촘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와 모든 것의 연결고리가 다 드러나 있고 다 데이터 드리븐하고 비슷한 이유로 실패를 두려워하고 다 성공하는 방식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쇼크 받는 것 같아요. 나 어떡하지? 나 이거 이해 못하겠는데. 근데 사실 사람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런 뭐 예술을 하거나 뭐 좀 그런 계열의 표현을 하면은 오글거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요즘 뭐 감성적이다라는 말을 너무 남용하는데 그거 좀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우리 표현력이 부족해졌지? 왜 우리의 이런 찌질함과 자질구레함, 뭔가 되게 모호한 스쳐가는 그런 감정들이나 욕구들을 왜 이렇게 먼 것처럼 얘기하지? 낯선 것처럼 얘기하지? 근데 그거는 약간 난해한 미술관이라는 굉장히 권위적인 기관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접근성은 좀 다른 문제로 그 난해함 자체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난해한 게 나쁜 건 아니다? 옆에서 하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안 긁어질 때 그거 자체 혼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없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진짜 손에서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진 거는 그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까지 가는 거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발전을 계속하면서 왜 우리가 과정보다 결과에 많이 집착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뭘 하려고 했으면은 정보가 필요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씩 찾아보고 어떤 캐탈로그 찾아보고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런 과정이 오래 가고 있을 때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힘든 문제, 복잡한 문제를 피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수학 문제를 풀 때 못 풀겠으면 계속 답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설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많이 들어서 천천히라는 그 컨셉을 조금 인생에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여유라는 거가 꼭 삶에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여유와 공백이 필요한 거고 정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여유와 공백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어떤 사람과 진실되게 연결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공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와 연관된 우리 사회의 수많은 기술의 발전에서 함께 발생된 또 부산물 같은 게 아닐까. 사람한테 자연스러운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막 경제 발전하고 막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시간을 아낄 거야. 이 시간을 아끼고 다른 걸 할 수 있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그 자연스러운 속도를 평소에 찾지 못하니까 강제로 명상을 하고 강제로 요가를 하잖아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빨리 뭔가를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 기계가 아니라 말한 것처럼 헤매고 찾아가면서 발견하도록 설계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좀 다른 쪽으로만 계속 막 빨리빨리 더 정확하게 더 잘하게 더 효율적이게로만 가니까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낯선 것들인 거죠. 확실히 놓치고 있는 삶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갖고 가기 위해서 다른 속도의 경험들을 해보는 거를 인생에 의식적으로 넣는 과정도 있으면 되게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 아까 요가와 명상을 굳이 만들어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모든 게 그 기술 변화나 이런 게 생기다 보면 그거에 맞게 생활 양식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인지를 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것만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해 주신 예 말고도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도 원래는 없었거든요. 다 몸이 좋았고 비만이라는 컨셉도 없었고요. 거의 점점 앉아가지고 각자의 일들이 분업화되면서 특히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앉아있고 막 이렇게 되면서 운동이라는 걸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인지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 나눈 대화가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좀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평소에 닮고 싶은 어른이나 롤모델 같은 분이 있을까요? 그 얼마 전에 화제가 좀 됐었던 다큐 중에 어른 김장아라는 다큐가 있는데요. 그게 진주시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신 한의사분이 평생에 걸쳐서 번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평생 남을 위해서 쓰시다가 그거를 취재한 다큐멘터리예요. 심지어 제일 대단한 거는 정말 수백 명한테 장학금도 주고 학교도 세우고 그 당시 옛날에 막 여성 운동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걸 다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자기 이름 석자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고 물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전혀 본을 내세우면서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게 제일 대단한 것 같고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한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좀 뭐 한 것 같고 내가 뭐 이뤄낸 것 같고 내가 쌓은 커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권리랑 명예를 찾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부자인 것 같고 약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어려운 태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대학교, 고등학교 장학금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옛날에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중 한 명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김장아라는 선생님이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돈 준 거 아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도 되돌려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뭐 레거시를 남기려는 거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냥 본인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돌려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도 없고 오히려 되게 그런 작은 사람들 내 주변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작은 사람들에 대한 다정함과 애정이 느껴지는 삶인 것 같고 그게 제일 어렵지 않나? 김장아 분이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가난했다고 자기가 가난하게 공부해서 그런 걸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정말 저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한의사였다고 했잖아요. 내가 병든 사람을 대상으로 번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뭐 계기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사람 트레이신 거죠. 기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근데 그게 너무 존경스럽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거든요. 그냥 이 감동을 박제해 놓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지에 대한 인식은 또 많이 안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분보다는 조금 더 속물이랑 좀 생각하는 관점이 극한의 효율을 좀 따지려고 하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차에다가 몇 천만 원을 더 사용해서 좋은 차를 타면 파킹랏에서 나오자마자 몇 천만 원이 줄어들잖아요. 그건 그냥 버린 돈인데 내 차에서 얼마만 더 아끼면 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학금이나 뭐 학자금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끼고 그러니까 어떤 소비를 할 때 좀 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확장을 시키면 이제 그런 분들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는 뭐 측은지심과 이런 거보다 내가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닐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돈을 쓰는 것보다 우리 딸 아들 학원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다 희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맞춰 살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가 건들 수 있는 인생들,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생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을 많이 희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지 않았나. 그래서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 삶을 나와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외에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영향 줄 수 있는 세상이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주변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많은 대중과 정말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있는 인생들이 얼만큼이 더 있는가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혹시 좌우명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없는데 이 질문 받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생각이 되게 시니컬하게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좀 다 부질없고 되게 화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다정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려면 이성으로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의지로는 낙관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낙관적으로 다정하게 친절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저도 좀 동감이 되는 게 저도 좀 시니컬한 시선을 좀 갖고 있어서 가끔은 좀 소름 돋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니컬해질 때 제가 좀 특징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현상이나 집단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좀 시니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낮춰서 개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더 따뜻해지고 이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시니컬한 생각이 와 어떻게 사회가 이래?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인간이 저래? 라고 생각을 해요. 큰 개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건 너무 잘못됐어. 어떻게 대중이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예를 들자면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시니컬해지는데 조금씩 이거를 좁혀서 개개인의 현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정치 세력에 희생당했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친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생각하게 되면 시니컬해지는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게 접근하려고 해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최재천 교수님이 하는 말 중에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를 때는 미워하기 쉽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조금만 더 의견을 들어보아도 이해할 수 있고 최근에 읽으셨던 좀 인상 깊은 글귀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냥 김장하 선생님 하셨던 말들 계속 생각나고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인상에 많이 남았나 봐요. 거기서 또 했던 명대사 중 하나가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회를 지탱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얘기하시면서 산 올라갈 때 그냥 사부작 꼼지락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되게 스윗해요. 가끔씩 막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주영이도 그렇고 열심히 사는데 막 제가 옛날에 친구한테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소문이 날까? 이러니까 제 친구가 그냥 살아. 그냥 살면 내가 소문 내드림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사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 그냥 살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기회도 만들어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같이 고민해준다. 그거면 됐다. 너무 위로되네요. 제가 지금 이런 거에 미쳐있기 때문에 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사부작 가면 되긴 하는데 산을 올라갈 때 사부작 걷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산 끝에 있는 정상이 내가 정할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 정하진 못하잖아요. 저희가 얘기했듯이 뭐 결과는 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걸어가는 길은 산을 올라갈 때 걸어가는 길은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주지 않을까요? 왜냐면 유니크하니까 나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서 사부작 나만의 산을 걸어 올라가면 그거면 충분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잔잔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게 부족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나눴고
보영님의 태도와 행보에서 좀 이런 일관성들이 저한테는 느껴졌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하고 이번 주인공들의 이야기 에피소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영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